예, 안녕하세요. 어, 9번째 시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오늘은 저번 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도시개발 사업, 지금까지 이제 제가 설명드린 것이 대부분 공용 수용 방식이에요. 공용 수용 방식은 어디에든 이제 강제적으로 소유자들이 원하지 않아도 강제적으로 그 토지 등을 취득을 하고 완전히 이제 어, 새롭게 토지 등을 조성하는 그런 방식인데, 이 환지 방식, 즉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 방식은 그 토지 등을 출연을 해서, 그러니까 헌 토지를, 기존의 농경지의 토지들을 새로 도시 지역의 대지로 전환하는, 즉 헌 토지를 개발을 해서 새 토지로 바꿔주는 거예요. 토지만. 그래서 이 환지 방식은 바꿔주는 그런 쪽에 방점이 찍혀 있다 보니까 토지에 대해서는 어떤 수용 방식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바꿔주는 거니까, 종전의 어떤 권리를, 종전에 있는 농경지였던 이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을 새롭게 조성을 하고 나서 새로운 토지로 바꿔주는, 그 권리 이동을 해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는 현물 출자를 해서 그 현물 출자된 걸 가지고 개발을 해서 새로운 토지로 바꿔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사업의 근거법은 바로 여러분들도 이제 그 법령을 한번 보시면서 강의 드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도시개발법입니다. 도시개발법. 그래서 맨 위에 이제 도시개발 사업의 이제 절차를 줬는데, 이 도시개발은 말 그대로, 도시개발법은 말 그대로 도시를 개발하는 법이에요. 즉 도심지가 있으면 도심지 외곽에, 외곽이니까 뭐 건물도 별로 없고 뭐 농경지도 있을 수 있고 임야도 있을 수 있는 이러한, 주로 뭐 농경지나 임야 같은 이런 부분들을 도시를 새로 만드는 그러한 법이에요.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렸지만, 기존에는 이렇게 도시를 만드는 것을, 신도시를 만드는 것을 택지개발 촉진법이라고 하는 그런 법이 있었는데, 그 법은 이제 거의 사문화가 되고, 지금은 이제 이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새롭게 도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도시개발법을 한번 보시면, 이 도시개발법의 내용들을 나중에 한번 보시고, 이 도시개발에 의해서 새롭게 어떤 도시개발을 하느냐면, 종전에는 이 도시개발이 어떤 그 택지, 즉 사람이 머무는 그 단독주택지라든가 공동주택지, 뭐 이러한 사람이 머무는 그러한 택지가 우선이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주택보급률도 많이 높아졌고, 또 이제는 이제 뭐 지역에 따라서는 택지가 과잉으로 공급이 됐어요. 이제는 택지보다는 도심을 개발함에 있어서, 택지도 물론 있겠지만 택지보다도 어떤 유통단지 또는 뭐 산업단지, 물론 뭐 아니면 택지와 유통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뭐 이런 복합으로 개발하는 그러한 법률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기존에는 이제 택지만 위주로 해서 도시를 개발했는데, 현재는 복합적인 개발을 이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새롭게 새로운 도시를 개발하는 그런 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개발법은 전국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도심지 내야, 도심지 내는 워낙 주택이 많고 또 뭐 아파트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새롭게 도시 개발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새롭게 도시를 개발하는 그런 대부분의 법들은 이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개발법은 원칙적으로 세 가지의 법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도시개발법을 한번 보시면, 일단은 기존에 제가 자주 설명드렸던 이 도시개발법도
전면적으로 수용을 해서 전면적으로 개발하는 그러한 공용 수용 방식이 있고, 오늘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환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용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을 혼용한 혼용 방식, 이 세 가지가 도시개발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공용 수용 방식은 뭐 당연히 전면적으로 다 매수를 하고 완전히 조성된 것을 완전히 관련 없는 사람들에게 분양하는 이런 절차니까 그거는 이제 됐고요. 오늘 하려고 하는 이 환지 방식, 이 방식에 대해서 오늘은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도시개발의 절차입니다. 도시개발법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시 외곽에 뭐 산업단지나 아니면 유통단지 아니면 택지 이런 걸 확보하기 위해서 도시를 확보하기 위해서 먼저 어떤 걸 개발하겠다고 하는 개발 계획을 먼저 수립을 해요. 그래서 여기는 택지와 뭐 도시 첨단 산업단지를 해서 주거와 또 직장을 근접한 직주 근접에 이러한 도시를 개발하겠다. 또는 뭐 산업단지를 개발하겠다. 또는 뭐 유통산업단지, 유통상업용지를 해서 대규모 뭐 판매시설과 일부 뭐 주거를 겸비한 이런 도시를 만들겠다. 뭐 이러한 먼저 그러한 도시에 대한 개발,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개발 계획을 먼저 수립을 해요. 시도지사가 하죠. 그 개발 계획이 수립되면 구체적으로 이제 범위를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지구 지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개발 계획이 먼저 수립이 되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범위, 바운더리가 결정이 좀 되죠. 그런 다음에 이제 그렇게 이제 지구 지정이 되면 이제는 그 다음에 뭘 하냐면 도시개발법을 잠깐 좀 보시면 이 순서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5조에 보면 개발계획의 어떤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번 여러분들이 시간 나실 때 한번 보세요. 그럼 9조에서 그런 개발계획에 기초해서 개발계획 구역을 고시합니다. 즉 어떤 개발을 어떤 용도로 어떤 유형으로 도시를 개발하겠다고 결정을 하면 그 개발계획에 의거해서 일정한 면적을 이제는 고시를 하죠. 그러면 그 범위가 세팅이 되는 것이죠. 지구지정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에 보시면 그러면 이 지구지정이 됐으면 그 사업 시행으로서 누가 사업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도시개발법 11조에 보시면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는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부분 한번 보시면 뭐 국가는 지자체 또는 뭐 공공기관 LH나 뭐 SH 이런 공공기관 또 뭐 정부 추경기관 또 뭐 각종 지방공사 뭐 경기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뭐 이런 게 있는데요. 대부분 이제 그런 공용 수용 방식은 그래서 그런 공공기관 쪽에서 이제 사업을 하는 거고 다만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 토지 소유자나 또는 제6호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을 전부 환지 방식으로 하게 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나 또는 조합이 도시개발조합, 그 도시개발조합이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토지 소유가 많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가 뭐 몇 명 안 되면 그 토지 소유자들이 사업 주체가 될 수 있겠지만 뭐 대부분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토지 소유자들이 사업 시행자 되는 경우는 뭐 극히 드물고요. 대부분이 환지 사업은 그래서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을 해서 그 조합이 사업 시행자로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법의 11조에 보면 그런
도시개발 사업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업 시행자가 지정이 되면, 이 사업 시행자가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개발 계획에서 계략적으로 뭐 택지를 조성하고 또는 유통상업농지를 조성하고 산업단지를 조성한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사를 할 것이냐, 어떻게 설계를 할 것이냐 하는 실시 계획을 짭니다. 그래서 먼저 좀 전에 이 사업 시행자 지정이 되면 조합 같은 경우는 13조에서 조합을 제1조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해서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즉 7명이 정관을 이렇게 앞으로 환지로서 사업을 하는데, 환지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고 청산금 어떻게 부과하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담은 그러한 정관을 작성을 해서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을 해서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조합 설립을 하면서 조합 설립 인가를 지정권자에게 받아야 되는 그런 것이죠. 그럼 조합 설립을 하려면 사망에 한번 보시면,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려면 도시개발구역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조합을 하려면 토지 면적 3분의 2 그리고 소유자 수 2분의 1 이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동의서와, 즉 전체 토지의 3분의 2가 그리고 소유자 3분의 2 정도면 뭐 소유자 2분의 1 넘겠죠. 면적의 3분의 2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의 동의를 받은 그러한 서류와 또 정관을 작성을 해서 시도지사, 즉 지정권자에게,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지정권자에게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조합으로서 이제는 법인격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조합이 인가를 받게 되면 그 사무소 소재지에서 법인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조합은 법인격을 부여받게 되고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업 시행자가 이제 지정이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구체적으로 어떻게 토지용 계획을 짜고 또 어떻게 공사를 하고 어떻게 실지 설계를 짜는가 하는 부분들을, 그러한 설계, 공사 도면이라든가 공원은 어떻게 조성하고 뭐 하는 그런 부분들을 작성을 해서 그 인가를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실시계획에는 쉽게 얘기하면 지구 단위 계획, 말씀드렸다시피 그 전체를 묻고 거기에 구체적으로 아파트는 몇 층을 짓고 용적률은 몇 프로고 또 단독주택지는 용적률이 몇 프로고 몇 층 이상 지으면 안 되고 또 상업용지 같은 경우는 주차장문은 어디로 내고 하는 그러한 공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분양의 나중에 조성되는 토지들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 실시 계획에 담겨야 되는 거예요. 담겨야 되고, 그렇게 해서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서 실시계획 승인을 받게 되면, 그러니까 이 실시계획은 완전히 공사하기 전에 해야 되는 모든 인허가를 다 협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농지는 농지전용협의, 산지는 산지전용협의, 또 하천허가, 도로법 허가, 상수도, 하수도 이런 건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공사 계획들이 모두 이 실시계획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실시계획에 대해서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하면 그걸 가지고 실시계획 승인권자가 실시계획 고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는 공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시계획은 공사하기 전에 모든 인허가 사항을
협의를 하고 반영을 해야만 승인이 납니다. 그래서 이 실시계획 승인이 나게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그 환지 계획은 이 실시계획 승인 나면서 이제는 환지 계획을 수립을 해야 돼요. 환지 계획이라고 하면, 즉 종전의 토지가 새로운 토지로 바뀌고, A가 A-로 가고, B 토지는 B-로 가고, C 토지는 C-로 가고, 또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 비용이 들잖아요. 또 그러면 그 비용을 어떻게 부담할 것이냐? 대부분 환지 사업은 채비지라고 해서 조성되게 되는 토지에 보통 뭐 상업용지 또는 공동주택지 이런 것을 먼저 팔아요. 먼저 팔아서 그 파는 비용을 가지고 대금이 회수되면 그 파는 자금을 가지고 조성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시개발 환지 사업에서 이 채비지가 빨리 팔리느냐 안 팔리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가져갑니다. 채비지가 만약 안 팔리게 되면 사실 공사를 함에 있어서 이 돈이 뭐 당장에 기성금을 줘야 되잖아요. 공사한 비용을.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대출을 받든 조합원들이 출자를 하든 이런 식이 돼야 돼요.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이 성공적으로 되려면 일단은 이 조성하게 될 토지의 일부를 팔아서 먼저 팔아야 되는 거죠. 조성되기 전에 먼저 선수 공급을 해서 이것을 재원으로 해서 공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론적으로는 뭐 조합원들이 크게 조합 운영비 정도 외에는 뭐 크게 뭐 비용 부담하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 채비지를 파는 거고 이 채비지를 팔아서 조성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러한 환지 계획을 짭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서 A라는 사람은 만약 100평을 가지고 있다면 조성되고 나서는 다 100평이 안 되겠죠. 왜냐하면 100평 중에 일부는 채비지를 부담해야 되고 또 일부는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공공시설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00평의 토지 중에서 나중에 물론 이제 이론적으로 봤을 때 나중에 100평의 토지 중에서 전체적으로 뭐 20%는 채비지 부담하고 20%는 뭐 공원이나 그 공원 도로 같은 공공시설 부담한다고 하면 그렇다면 전체적인 40% 비율을 부담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100평에서 40평이라는 것을 채비지를 떼주고 공공시설을 떼준다면 뭐 100평이 이론적으로 40평이 되는 거죠. 60평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내 토지 중에 일부를 출자를 해서 그걸 가지고 나머지 토지를 받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환지 계획 인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환지 계획 인가를 받으면 모든 것이 이제 A가 B로 가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다 지정이 되면 이때부터 이제 공사를 착공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 전에 종전의 토지 대신 새로운 토지를 사용은 못하겠지만 이제 뭐 양도하거나 뭐 하기 위해서 환지 예정지 지정을 하긴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종전이 100번지라고 하지만 이제는 그 100번지가 아니라 새로 예정지 새로 환지로 받게 될 뭐 10-1블럭의 1로트 1블록의 1로트로 이게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정지 통지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절차상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런 예정지 지정까지 하고 하면서 이제는 공사를 시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사를 이제 실시계획 설계, 환지 설계에 맞춰서 공사를 다 하면 공사가 완료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완료가 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도로가 나고 공원이 조성됐으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확정 측량, 이제 최종적인 측량을 하고,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까지 이제 환지 계획에서 있었던 부분은 측량한 게 아니라 도면상에서 설계상에서 주신 면적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실제로 조성되고 나면 실제로 조성된 걸 가지고 필지마다 다 측량을 하거든요. 측량을 해서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최종적으로 내 토지를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의 모든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다시 환지 처분을 하게 됩니다. 이 환지 처분이 뭐냐면 소유권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새롭게 조성된 토지들에 대해서 토지대장 등기부등본을 하면서 재산권이 행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최종적인 확정적인 면적을 주선내고 그걸 가지고 토지대장 만들고 또 토지대장 만든 것을 등기하는, 그러니까 환지처분이라고 하면 최종적으로 자기의 받은 내용들을 좀 전에 토지가 이제 완전히 없어지고 새로운 토지에 대해서 확정적인 면적을 그리고 확정적인 내가 부담해야 되는 부담금 이런 부분들이 환지처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지처분이 가장 마지막에 절차가 사업의 절차에 있어서 그래서 이 환지처분이 되면 이걸 가지고 이제 등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환지처분이 돼야 토지대장도 만들어지고 종전토지 없어지고 종전토지의 모든 것이 이제 새로운 토지로 넘어오면서 이제 완전히 확정적으로 조성된 토지로 받는 그런 절차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도시개발조차는 어찌됐든 이제 토지를 출자를 해서 이 토지에 대해서 내가 나중에 얼마를 부담할 것인가 하는 그러한 그리고 또 어떤 토지를 받게 될 것인가를 하는 환지 계획인가를 보고 내가 그 토지에 출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환지 계획에서 실시 계획에 근거해서 환지 계획을 짜게 되면 그 환지 계획에 의거해서 공사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공사가 완료가 되면 그 최종적으로 완료된 부분들을 측량을 하고 해서 내가 최종적으로 얼마 받게 되는가 확정이 환지처분에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확정된 걸 가지고 나중에 소유권을 종전토지에서 새로운 토지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감정평가 시간인데요. 이 환지의 이런 절차상에서 대부분 환지 사업에서는 감정평가가 3번이 이루어집니다. 맨 먼저 4번이 이루어져요. 맨 먼저 환지 사업이라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작물은 환지 사업이라도 지작물 토지만 출연하는 거니까 그 위에 있는 가옥이라든가 수목이라든가 뭐 어떤 영업을 했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 이러한 토지보상법에 의해서 가는 부분들은 지작물에 대해서는 토지보상법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받게 되는 거죠. 그거는 뭐 지작물 감정평가는 별도로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정평가가 4번 이루어지는데 일단 지작물에 대해서는 지상에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해서 정당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건 토지보상법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평가는 이제는 토지인데 내 토지를 얼마를 내놓고 새로운 토지는 어떻게 받느냐 하는 부분인데 이게 뭐 단순하게 면적으로 갈 건 아니잖아요. 면적으로 가면 뭐 임야를 크게 가진 사람은 뭐 굉장히 많이 줘야 되는 거고 뭐 대지를 가진 사람은 조금인데 뭐 조금 주고 그래도 면적식은 거의 안 쓰고 면적식은 보통 농지 같은 경우에는 면적식을 씁니다. 그러나 대부분 감정평가를 한 그 평가식을 적용합니다. 특히 도시개발법은 거의 그렇습니다. 평가식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종전의 내 토지 가격이 얼마고 종전 토지 가격이 얼마고 또 나중에 내가 받게 될 토지 즉 종우토지입니다. 종전토지와 종우토지를 감정평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감정평가를 해서 내가 100원을 가지고 있는데 100원의 평가가 됐어요. 근데 평균적인 감보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한 40%다. 그러면 내가 60원의 땅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이 60원 막상 이제 딱 60원어치를 줄 수는 없으니까 60원이 넘어서 만약에 70원이 감정평가가 됐다 그러면
10원만 내가 부담 더 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종전 토지를 평가를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를 정상적인 가격을 평가를 하고, 내가 받게 될 토지를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가격 차를 가지고 부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평가는 환지 설계를 위한 평가가 있는데, 그래서 정리전 토지는 실시계획, 아까 말씀드렸던 요 상에 있는 실시계획, 이 시점에, 이 실시계획은 공사하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종전의 토지, 종전에 있는 토지니까 농경지죠. 주로 농경지 평가를 하고, 종후 토지는 나중에 조성되는 토지잖아요. 그러면 거의 다 대지죠. 대지기도 하고 상업용지일 수도 있고, 또 근린상가 용지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내가 받게 될 토지랑 평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을 가지고 매칭을 시켜서 그 받게 될 금액을 정산하게 되어 있는 게 환지 방식입니다. 그러면 종전토지는 토지보상법과 크게 차이는 없어요. 그렇지만 종전토지는 거의 다 농경지이기 때문에 평가함에 있어서 뭐 현재 이용 상황이라든가, 또 농경지로서의 면적, 또 수리, 물 이용 관계, 뭐 이러한 종전의 그런 내용들이 많이 중요시가 되겠죠. 농경지로서 또는 임야로서 그러한 사항들이 굉장히 중요시가 될 거고, 새로 조성되게 되는 환지 기준일이 환지처분, 나중에 마지막 사업지구인 환지처분 당시를 예정해서 평가하는 거예요. 예정해서 평가를 하니까, 지금 평가는 지금 그 환지처분 당시 아직 공사를 안 했지만 내가 받게 될 토지는 미래에 조성되게 될 토지를 상정해서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아직 공사는 안 했지만 내가 나중에 일부 상업용지를 받게 된다. 상업용지에 매칭을 시켜주면 상업용지 가격을 현재 시점에서 평가를 하게 되는 거고, 만약 공동주택지를 받게 된다면 공동주택지의 가격, 단독주택지를 받게 되면 단독주택지 가격을 평가를 지금 시점에서 하는 거죠. 지금 시점에서 해가지고 내가 종전의 토지는 100원이었고 내가 받게 될 단독주택지는 150원이다 라고 하면, 이 토지를 환지로 받게 되는 거니까 내가 추가로 50원을 더 부담하는 거죠. 근데 내가 이쪽에 땅이 많아서 내가 전체 받게 되는 게 100원인데, 내가 매칭받은 환지는 예를 들어서 80원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20원을 더 돌려받는,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나중에 모두 이 조합원들이 서로 주고받고를 해서 나중에 환지 처분일 때는 거의 똔똔이가 되도록, 거의 같게 이렇게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서 결국은 이제 환지 방법에 의해서 받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의 평가가 이제 조성용지 평가가 있습니다. 이거는 채비지 평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빨리 채비지를 팔아야 공사를 할 수 있잖아요. 공사비를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채비지도 결국은 나중에 조성될 토지를 상정해서 평가합니다. 상정해서 결국은 뭐 큰 차이가 없겠죠. 종후 토지 평가와 크게 다를 거는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공사가 완료가 되고 나서 그때에 또 환지 정산을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청산합니다. 그때는 시점이 마지막 사업지구 마지막 시점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다시 한 번 더 환지를 최종적으로 정산하기 위해서 평가를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그때는 시점이 마지막 사업지구 처분, 환지 처분 시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에 그걸 가지고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여기서 환지 선결을 위한 평가예요. 거의 다 그 환지 시점에서, 슬식의 시점에서 종전 토지를 평가를 하고, 그리고 종후 토지를 평가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하게 되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래 그걸 한번 잠깐 좀 보면, 이게 평가가
좀 차이점이 있어요. 자, 한번 잠깐 보시죠. 이렇게 보시면 종전에 이러한 토지들이 있는데 이제 새롭게 이렇게 도로도 내고 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본 거예요. 정리를 해봤는데 또 A, B, C가 있죠. A, B, C가 있고 이 나중에 이제 A, B, C로 분양을 받는데 일단 이 도로가 있을 테고요. 또 이 채비지로 해서 이 사업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지작물 보상비 그리고 조성비 뭐 이런 걸 전부 다 8만 원이라고 예상을 하면 이 8만 원어치의 채비지는 별도로 이거는 분양 환지하는 게 아니죠. 이건 일반인한테 매각을 하는 거죠. 매각을 해서 8만 원을 들여와서 이 공사를 하고 일부 보상비 주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채비지는 환지 대상이 아니죠. 나머지 그래서 환지가 되는 것은 이 도로하고 채비지를 뺀 나머지를 가지고 대응을 해서 환지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A는 이렇게 부정형이었지만 이렇게 정형화된 이러한 토지들로 바꾸어 주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면 여기도 이런 식이 있습니다. 비례율을 정해서 뭐 단순하게 이렇게 평가 금액이 A가 2만 원이면 이제 여기 토지는 6만 원이지 않습니까? 6만 원이면 4만 원 이렇게 부담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을 하면서 이게 늘어나는 개발 이익이 있을 거예요. 그 개발 이익은 반영을 해줍니다. 그게 비례율이라는 거예요. 권리가 즉 여기서 내가 내야 될 금액이 단순하게 6만 원에서 왜냐면 이 A라는 사람은 2만 원의 토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분양받게 되는 토지는 6만 원이잖아요. 6만 원이면 4만 원을 더 내는 거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 이러한 사업을 여기서 이렇게 새로운 사업을 바꾸게 되면서 개발 이익이 있을 겁니다. 그 개발 이익만큼은 이 사람에게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런 겁니다. 그 전체 종후 자산 그러니까 전체 이 개발된 이 토지들을 전부 평가하니까 26만 원이에요. 26만 원이고 거기에 이제 보상비하고 조성비를 뺀 8만 원. 그것을 종전자산으로 15만 원으로 나눠 보니까 결국은 이익률이 20%라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종전자산이 15만 원인데 종전자산이 개발되고 난 그 비용이 26만 원이고 그리고 거기서 당연히 경비는 빼야 되잖아요. 즉 순수하게 늘어난 금액 이걸 뺐을 때 종전의 내 가치가 개발이익은 20%를 반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정전 토지가 2만 원이라도 A라는 사람 정전 토지가 2만 원이라도 그 개발이익 즉 1.2배를 하게 되면 2만 4천 원이 되잖아요. 2만 4천 원이 되면 이 사람은 그 6만 원에서 2만 원을 빼는 게 아니라 6만 원에서 2만 4천 원을 빼는 것이죠. 그러면 3만 6천 원을 더 부담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더 부담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B하고 C는 더 많은 토지들을 가지고 있어서 분양 나중에 환지 받게 되는 토지들 이 토지들이 가격이 더 낮아요.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따져보십시오. 따져보시면 개발이익을 반영해서 따져보시게 되면 이 B라는 사람은 3만 원을 돌려받아야 되고 C라는 사람은 6천 원을 돌려받게 돼요. 그래서 A라는 사람이 3만 6천 원을 더 내고 B라는 사람은 3만 원을 받고 C라는 사람은 6천 원을 받고 해서 결국은 이 환지 비율에서는 쉽게 얘기하면 균형을 맞게 됩니다. 똔똔이가 되는 거예요. 똔똔이가. 그런 식으로 환지는 설계가 됩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최종적으로 환지 처분 단계에서 증감이 있어서 약간씩의 차이는 있지만 어찌됐든 전체적인 환지 계획을 짤 때는 거의가 균형을 맞추는 이런 시스템으로 돼 있어요. 자, 그런데
감정평가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 자, 공용수용 방식에서는 만약에 이 A라는 사람이 가격이 뭐 굉장히 억울해요. 내 땅이 왜 이거밖에 안 되느냐. 나는 더 단가가 뭐 이 B라는 사람하고 똑같다. 200원이다 나도.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게 되면 공용수용에서는 그렇게 보상을 해주면 그걸로 뭐 끝나요. 그리고 이 A라는 사람이 더 주장을 하면 공용수용에서는 뭐 소송 가고 뭐 해도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왜? A라는 사람의 보상은 완전 보상이니까 A라는 사람으로 끝나요. 그러나 환지에서는 안 그렇습니다. 환지에서는 만약 A라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만약에 A라는 사람의 토지를 가치를 올려주게 되면 A라는 사람의 가치를 올려주게 되면 나머지 사람들에게도 또 이 나중에 청산금에 대해서도 굉장히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자, 만약에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A라는 사람이 당초 100원에서 단가가 200원을 오르는 게 공용수용에서는 그냥 보상을 주면 끝나요. 근데 환지 사업에서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의 가치를 높여주게 되면 얘네들의 상호 출자 비율을 정한 이 감정이라는 것이 상호 출자 비율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람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나머지는 동일하다 하더라도 이 사람의 가치가 올라가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자, 이 사람의 가치가 올라가서 결국은 비례율이 바뀌게 돼요. 아까 비례율이 20%였는데 여기서는 이 사람의 가치가 혼자만 올라간다면 그 비례율이, 왜냐면 단가가 종전 단가가 올라가 버리니까 비례율이 더 낮아지는 거죠. 20%에서 6%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비례율에 의해서 계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A라는 사람은 아까 36,000원을 부담했었는데 지금은 이 사람 가치가 올라오면서 17,000원이 됐어요. 그럼 이 사람은 뭐 올라갔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 B씨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B씨가 아까 B라는 분은 30,000원을 돌려받게 돼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 비례율로 따지게 되면 16,000원밖에 못 돌려받아요. 또 C는 아까 그 6,000원을 돌려받았는데 지금 이 비례율로 따지면 1,800원밖에 못 돌려받아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이 공용수용 방식에서는 저 사람이 얼마를 받든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즉, 저 사람이 더 받든 안 받든 나는 내 가격에 만족하면 받아가면 되고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그리고 나에 대해 내 것만 가지고 따지면 돼요. 근데 환지 방식은 안 그렇다는 겁니다. 환지 방식은 내 가격만 올린다면, 물론 전체를 다 올린다, 전체를 뭐 다 올렸다, 이 비율만큼, 그렇다면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A라는 사람 가격 한 명만 올렸다 라고 하면 그 사람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비례율이 바뀌어서 아까 본 것처럼 비례율이 바뀌어서 B하고 C하고 모두 가격이 달라지는 결과가 다가오는 겁니다.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지 방식은 결국은 출자 비율을, 감정평가에 있어서 출자 비율을 정해주는 객관적 가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환지에서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환지 계획이 이런 식으로 나잖아요. 만약에 억울해도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에 정말 억울하다면 환지 계획 인가를 취소하거나, 즉 처분 자체를 취소하거나 환지 계획 인가가 무효나 취소로 다퉈야 되지, 왜 가격 하나만 가지고 나 불만이 있다 해서 뭐 수용재결, 뭐 행정소송, 일반 소송 이런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내 가격 하나가 나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출자 비율이 다 모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묶여 있어요. 묶여 있으니까
함부로 그 환지 계획에서 결정된 종전자산, 종후자산, 이 비례율들 이런 부분들을 함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바꾸게 되면 환지 계획 인가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